평생 제 편일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 뒤에서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저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라 충격은 더욱 컸고 제가 믿어왔던 결혼 생활마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기가 막히지만 그 배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려면 먼저 제 가족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과수원을 일구며 사셨습니다. 드넓은 과수원을 거의 대부분 두 분의 손으로 직접 돌보셨기에 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지내셨죠. 저에게는 2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닐 만큼 형인 저를 유난히 좋아했던 녀석이었죠. 저 역시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방학만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의 과수원 일을 거들었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대학 졸업반 시절 운 좋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의 인턴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제 능력을 좋게 평가해 주신 덕분에 과정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또래들에 비하면 비교적 순탄하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죠. 당시 동생은 대학에 다니며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한창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녀석이 꽤 오래 생각한 사람처럼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형, 나 아무래도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아빠 과수원 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부모님도 선뜻 찬성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장남인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으니 자신이라도 부모님 곁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꿈을 포기한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생각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 일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을 배워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경쟁력 있는 과수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녀석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농업 관련 교육 과정을 찾아다니며 하나씩 준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과수원 운영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공부하던 녀석이 힘든 농사일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염려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걱정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동생이 부모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지에서 생활하는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으니까요. 동생이 고향을 책임져준 덕분에 저는 회사 일에 더욱 깊이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욕심이 많은 성격이었던 저는 다른 동료들이 부담스럽다며 피하는 업무까지도 일부러 먼저 맡곤 했어요. 명절이나 연휴를 앞두고 다들 연차를 붙였으며 퇴근 준비를 서두를 때도 저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정리했습니다. 귀찮고 까다로운 현장 업무가 생겨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경험이 언젠가 제 경쟁력이 될 거라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어느 날 팀장님께서 외부 홍보 행사에 나갈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내일 현장 홍보 행사가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지? 귀찮다고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고객을 만나는 것도 다 경험이야. 누가 한번 나가볼래? 팀장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손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무실에만 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팀장님은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역시 강 사원이야. 이런 일은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그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거의 내려놓고 회사에 매달린 결과 제 성과는 빠르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동기들보다 먼저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됐고 윗분들의 신뢰도 두터워졌죠. 마침내 30을 갓 넘긴 나이에 과장으로 승진하는 파격적인 기회까지 얻게 됐습니다. 과장 발령 소식을 확인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오랫동안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여자친구 현이었습니다. 저는 승진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둔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일에 치여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늘 기다려준 현이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모두 전하고 싶었거든요. 현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지금까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이제 가족이 되자. 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감동했어. 좋아, 우리 결혼하자. 오빠가 날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오빠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줄게. 물론 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한 것이지만 제가 서둘러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이의 가족이 처한 어려운 형편 때문이었어요. 연애하던 시절 처음으로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의 광경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엄마, 언니랑 예비 형부 왔어. 그래? 어디 보자. 아이고, 어서 오게. 내가 현이 엄마일세. 여기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지? 당시 현인의 가족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비좁은 골목을 한참 걸어 들어가야 작은 집 한 채가 나왔죠. 25평이 채 되지 않아 보이는 낡은 집이었는데 주변 건물들이 워낙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낮에도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오래된 벽과 습기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장모님은 그런 집이 부끄럽다는 내색도 없이 따뜻하게 절 맞아주셨어요. 집이 좁아서 불편하겠지만 어서 들어오게. 앉아있으면 내가 과일이라도 좀 내오지. 장모님께서 주방으로 들어가신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장모님과 현이 그리고 처제까지 여자 셋이 생활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어요. 작은 집 안에는 온갖 살림살이가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고 벽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스며든 누런 얼룩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과 처제가 살갑게 말을 걸어주신 덕분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따로 없어 주방 한쪽에 작은 상을 펴놓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싱크대 아래에서 굵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느릿하게 기어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엉겁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장모님은 놀라기는커녕 익숙하다는 듯 손바닥으로 벌레를 내리치셨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또 나왔네. 강서방 많이 놀랐지? 집이 워낙 낡아서 아무리 약을 쳐도 소용이 없어. 장모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손을 씻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사용했던 화장실 역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타일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고 낡은 배관 주변으로 누런 물때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그 가족이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이후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저는 현이에게 처가의 과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형편이 어려웠던 집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있는 36평짜리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한 적도 있었다더군요. 하지만 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 장인어른의 외도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엄마가 어렵게 마련해둔 내 대학 등록금까지 몽땅 가져갔대. 그 여자한테 줬다더라.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야. 살림을 차린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버렸대. 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히 말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얼굴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에게 배신당한 뒤에도 장모님은 두 딸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버텨오셨다고 합니다. 결혼을 약속했을 당시 현이는 겨우 28살이었지만 때로는 세상의 온갖 고생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지쳐 보이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같은 다짐을 반복했습니다. 현이를 반드시 이 어둡고 비좁은 집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평생 고생만 한 장모님과 처제까지도 남이 아닌 제 가족으로 여기며 책임지겠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일하고 빠른 승진에 집착했던 이유도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자리를 만들어 현이와 처가 식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침내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내내 장모님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고 저희 부모님께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사돈어른, 이렇게 반듯하고 훌륭한 아드님을 우리 현이와 결혼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더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현이처럼 착하고 고운 며느리를 맞은 게 더 큰 복이지요. 부모님은 혼자 혼주석을 지키는 장모님이 외롭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결혼식 내내 세심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식이 모두 끝난 뒤에도 장모님은 제 손을 쉽게 놓지 못하셨어요. 강서방, 우리 현이 잘 부탁하네. 부모 잘못 만나 고생만 한 아이야.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했는데 자네를 만나 정말 다행이네. 저는 장모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이는 물론이고 장모님과 처제까지 모두 제 가족입니다. 제가 앞으로 힘든 일 없도록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결혼식 분위기에 취해 내뱉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뒤 저는 오히려 제 부모님보다 처가에 더 자주 연락하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명절이나 생신처럼 정해진 날만 기다리지 않고 틈날 때마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 식사는 하셨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했고 용돈도 빠뜨리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자신은 괜찮다며 봉투를 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장모님의 손에 봉투를 쥐어드렸어요. 장모님, 그냥 받아주세요. 이 사위가 그래도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장모님께 좋은 음식도 사드리고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리려고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현이는 자신의 가족을 친부모처럼 아껴주는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회사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승진만을 향해 달릴 수 있었던 것도 아내가 묵묵히 제 곁에서 묵묵히 제 생활을 받쳐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직장에 다니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빴지만 대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남편이 밖에서 기죽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했고 제가 출근할 때 입을 양복도 국임 하나 남지 않도록 반듯하게 다려놓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먼저 말리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잖아. 양복은 그냥 세탁소에 맡기면 돼. 이렇게 매번 직접 다릴 필요 없어. 그러면 아내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며 제 셔츠 깃을 정리하고 넥타이를 똑바로 매주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고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잖아. 밖에 나가서 누구 앞에서도 흐트러져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늘 당당하고 멋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되더군요. 아내의 든든한 내조 덕분에 저는 회사 업무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직원을 책임지는 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어릴 때 직장을 잠시 쉬고 육아에 전념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도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두 아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았고 뒤에서는 아내가 따뜻하게 웃으며 절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지. 얼른 씻고 나와. 밥은 다 차려놨어. 당신 좋아하는 황태국도 따뜻하게 끓여뒀어. 그 한마디만 들으면 하루 종일 어깨 위에 얹혀있던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직원들을 이끌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만큼은 아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평범한 남편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아내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긴 공백 뒤에 복직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울 법도 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오랜만에 자기 일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무척 설레어했습니다. 복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얼굴에는 집에서 아이들만 돌볼 때와는 다른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회사에 다시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아내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요즘 하루하루가 참 재미있어. 오랫동안 쉬어서 감을 되찾는 게 쉽진 않은데 다시 내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좋더라.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 저는 그런 아내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의 아내나 두 아이의 엄마로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 보기 좋았거든요. 다행히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장모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는 분이 어린아이 둘을 매일같이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장모님의 수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일부러 장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나가 바람을 쐬게 해드렸고 무릎이 자주 아프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유명하다는 병원을 알아봐 직접 진료 예약까지 잡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장모님과 처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여러 가지로 포장해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들어서자 장모님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으로 달려 나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서방 왔어?
회사 다니느라 바쁜 사람이 뭘 이렇게 많이 사왔나. 저는 일부러 어깨에 힘을 주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위 아닙니까?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제가 사와야죠. 처제도 얼른 나와. 다 같이 먹자.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처제가 기다렸다는 듯 뛰어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형부가 최고야. 형부, 잘 먹을게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처가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의 생활비도 제가 책임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데 대한 고마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장모님이 남의 식당이나 힘든 일터를 전전하며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빠뜨리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처가에 오래된 빚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장인어른이 가족을 떠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빚이었는데 장모님은 형편이 어려워 원금은커녕 이자를 내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이 빚을 아직도 갚고 계셨어요? 이렇게 오래 두면 이자만 계속 불어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제 말에 장모님은 힘없는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나도 그걸 왜 모르겠나. 그런데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끌어안고 사는 수밖에 없었지. 매달 이자라도 밀리지 않게 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적금과 통장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여윳돈을 모아 장모님께 남아있던 빚을 한꺼번에 정리해드렸어요. 장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강서방, 이 큰 돈을 어디서 마련했어? 자네한테 내가 염치 없는 짐이 된 것 같아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그렇지만 정말 고맙네. 그 빚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서 몇 번이나 잠에서 깼는데 이제야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 장모님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니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닦아드렸죠. 그 무렵 장모님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장모님이 평생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처가 식구들과 다 같이 제대로 여행을 떠난 적도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장모님의 생신 선물로 동남아 가족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물론 처제까지 모두 함께 가는 첫 해외여행이었죠. 저는 항공권부터 숙소, 관광 일정까지 직접 알아보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기에 현지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이드 역할까지 맡았고요. 제가 길을 묻고 식당에서 주문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장모님은 신기하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는 영어도 참 잘하네. 회사에서도 잘 나간다더니 대체 못하는 게 뭐야? 저는 그런 장모님의 칭찬이 쑥스러워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행 중 한참을 돌아다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장모님 앞에 시원한 망고 주스를 놓아드리자 장모님은 처음 보는 음료를 조심스럽게 한 모금 드셨어요. 그러더니 두 눈을 크게 뜨며 감탄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건 무슨 음료가 이렇게 달고 맛있어?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다. 망고 주스예요. 장모님 입맛에 맞으시면 여행하는 동안 매일 사드릴게요. 여기서는 어디를 가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여행하는 동안 저는 낯선 곳에서 장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새로운 풍경을 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까지 마음이 환해졌어요. 어느 관광지에서는 장모님이 제 팔을 꼭 붙잡더니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이야, 나하고 우리 사위랑 사진 좀 예쁘게 찍어줘. 내가 이렇게 좋은 데까지 와서 호강하는 게 다 강서방 덕분 아니냐?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사위만 보면 입이 귀에 걸린다니까. 알았어. 두 사람 나란히 서봐. 누가 보면 친엄마와 아들인 줄 알게 다정하게 찍어줄게. 장모님은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해외여행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여행지 이야기보다 사위가 자신을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길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모님이 친구분들 앞에서도 길을 펴고 사셨으면 했습니다. 마침 계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 근처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을 미리 예약한 뒤 식사 비용까지 모두 계산해뒀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일부러 시간을 내 식당으로 찾아가 인사도 드렸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장모님의 친구분들이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머,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사위가 왔네. 오늘 이 비싼 식사도 전부 계산했다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얻어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저는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의 오랜 친구분들이신데 제가 당연히 대접해야죠. 앞으로도 저희 장모님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음식이 모자라시면 얼마든지 더 주문하시고요. 친구분들 앞에서 장모님의 어깨가 슬며시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분들은 요즘 세상에 저처럼 처가를 챙기는 사위가 어디 있느냐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기분이 좋은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 복은 지지리도 없었지만 자식 복하고 사위 복은 제대로 타고났나 보다. 고맙네, 강서방. 자네 덕분에 오늘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제대로 섰어. 저는 장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오신 만큼 앞으로는 저를 더 믿고 의지하셨으면 했죠. 어느 날 장모님께서 사용하시는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액정에는 금이 여러 줄 나 있었고 버튼을 한번 누르면 화면이 뜨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오래된 제품이었어요. 장모님은 요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돼 데이터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곧바로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해드렸습니다. 요금제까지 제 명의로 바꿔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하시게 했고 가장 먼저 단축번호 1번에는 제 전화번호를 저장해드렸죠. 장모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실 때는 여기 숫자 1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어렵게 번호를 찾지 않으셔도 돼요. 장모님은 새 휴대전화를 받아든 아이처럼 한참 동안 화면을 눌러보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사용법을 연습하시다가 단축번호를 잘못 누르셨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이 사위 목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으셨어요? 이번 주말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놀러 갈까요? 아유, 내가 전화기 연습을 하다가 잘못 누른 것 같네. 회사에서 바쁜 사람을 괜히 귀찮게 했지? 미안하네.
그래도 주말에 와주면 나야 좋지. 손주들도 보고 자네 얼굴도 보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모님의 들뜬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겼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남이 아닌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챙겨온 일이야말로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제가 평소 장모님에게 쏟았던 관심과 세심함은 훗날 자칫하면 큰일로 이어질 뻔했던 위기를 막아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것과 똑같이 장모님의 몸 상태도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부터인가 장모님은 음식을 조금만 드셔도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한동안 음식을 조금만 드셔도 속이 더부룩하다며 늘 소화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연세가 들어 소화 기능이 약해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되자 마음이 놓이지 않더군요. 혹시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다른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진 저는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마친 뒤 의사에게서 들은 결과는 저희 가족 모두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장모님 몸에서 암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죠. 진단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장모님 역시 넋이 나간 얼굴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거든요. 누군가는 정신을 붙들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장모님을 대학병원에 입원시킨 뒤 주변의 지인과 회사 인맥까지 총동원해 실력 있는 의료진을 알아봤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선생님, 저희 장모님이 다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치료가 있다면 무엇이든 전부 해주십시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암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의료진도 경과가 나쁘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이 퇴원한 뒤 몸을 회복하며 지내실 곳이었어요. 장모님이 살던 집은 지어진 지 수십 년이나 된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벽 사이로 스며들었고 여름이면 습기가 빠지지 않아 집안 전체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죠.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데다 가파른 골목을 오르내려야 했고 화장실과 주방도 너무 낡아 환자가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큰 수술을 견딘 장모님을 다시 그 집으로 모신다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아내와 며칠 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까지 한데 끌어모았죠. 그렇게 장모님이 병원에 다니기 편하고 햇볕도 잘 드는 깨끗한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장모님이 퇴원하시기 전 병실에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이제 예전에 사시던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현이하고 제가 병원에서도 가깝고 생활하시기 편한 집을 하나 구해놨습니다. 퇴원하시면 곧바로 그곳에서 지내시면 돼요. 제 말을 들은 장모님은 눈을 크게 뜨시더니
곧바로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강서방,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나? 자네와 현이도 아이 둘 키우느라 돈 들어갈 곳이 많을 텐데 왜 이런 무리까지 했어? 난 그냥 원래 살던 집에서 살면 돼. 거기서 살다가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어. 저는 그런 장모님의 말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가 안심하고 회사에 다닐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장모님이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장모님이 좋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며 건강을 되찾으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장모님이 돈 걱정을 하며 마음의 짐을 느끼실까봐 마침 회사에서 성과급을 넉넉히 받아 부담이 없다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적금을 해지하고 나니 저희 사정도 여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건 제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로 마련한 집은 남향이라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고 주방과 화장실도 새 집처럼 깨끗했습니다. 예전처럼 벌레가 나올까 걱정하거나 눅눅한 냄새 속에서 잠을 청할 필요도 없었죠. 이사 첫날 장모님은 방과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다가 결국 현관 앞에 서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기에 자네 같은 사위를 만났을까? 강서방,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정말 고맙네. 옆에 있던 처제가 장모님의 팔짱을 끼며 분위기를 밝히려고 웃었습니다. 엄마, 형부는 엄마 우는 모습 보면 마음 아프대잖아. 그러니까 울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해야지. 안 그래요, 형부? 맞아요. 정말 고마우시면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많이 웃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은 뒤 애써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날 장모님이 보여주신 눈물 섞인 웃음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장모님이 하루라도 빨리 기운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시간이 날 때마다 몸에 좋다는 음식과 신선한 식재료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음식을 전해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는 문제없이 돌아가는지, 욕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지, 혼자 지내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죠.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 간호하고 쾌적한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한 덕분인지 장모님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뒤 장모님은 마침내 암을 이겨내고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 역시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며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복직한 뒤 아내의 회사 일이 점점 많아져 예전처럼 자주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워졌다는 것뿐이었죠. 그래도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집에 있는 날이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들뜨곤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오셨어. 엄마가 아빠 퇴근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줬지?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은 앞다투어 현관으로 달려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빠 오시면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라고 했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의 예절만큼은 엄격하게 가르쳤고 덕분에 두 아이 모두 밝고 반듯한 성품으로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처가에서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막내 처제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를 가족에게 소개하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처제는
원래부터 밝고 애교가 많아 저를 친오빠 이상으로 따랐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와 팔짱부터 끼얹고 용돈이 필요할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졸라대곤 했죠. 그래서 처제가 결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제게 무언가 부탁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어느 날 처제가 눈웃음을 지으며 제 옆으로 다가오더군요. 형부, 저 이제 진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부한테 받고 싶은 결혼 선물 말해도 되죠? 저한테는 형부가 친아빠보다 더 든든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저는 그런 처제가 귀엽기도 했고 어느새 가정을 꾸릴 만큼 자랐다는 사실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처제가 시집을 가는데 이 형부가 빈손으로 보낼 수야 없지. 필요한 게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말해봐.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쇼핑하러 갈까? 친동생처럼 아끼던 처제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결혼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제가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주말이 되자 아내는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하게 다녀오라고 했고 저와 처제 둘이서만 신혼살림을 보러 나갔습니다. 냉장고부터 세탁기, 건조기까지 여러 매장을 돌며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니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군요. 처제는 신이 나서 매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가 슬그머니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형부, 저 이제 배고파서 더는 못 걷겠어요. 일단 밥부터 먹고 다시 보면 안 돼요? 아직 살펴볼 것도 많은데 배를 든든히 채워야 제대로 고르죠. 그래, 나도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야. 뭐 먹고 싶은데? 오늘은 결혼 선물 고르는 날이니까 비싼 것도 괜찮아. 형부가 제대로 사줄게. 역시 우리 형부밖에 없다니까요. 이 근처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로 가요. 그렇게 저희는 처제가 추천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는데 갑자기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체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통증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가만히 앉아있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제, 형부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 화장실부터 다녀와야겠어. 음식 나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고 있어. 저는 배를 움켜쥔 채 식당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고 나서야 회사에 급히 답변해야 할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온 모양이었죠. 우선 다급한 상황을 해결한 뒤 휴대전화를 가져오기 위해 다시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식당의 화장실은 매장 가장 안쪽에 있었고 저희가 앉은 자리는 화장실로 이어지는 통로 바로 옆이었습니다. 처제는 입구를 바라보고 앉아 있어 뒤쪽에서 제가 다가오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죠. 그런데 테이블 근처까지 갔을 때 처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밝고 활기찬 말투가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 걱정하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제에게 들키지 않도록 벽 뒤로 몸을 숨긴 채 통화에 귀를 기울였죠. 잠시 후 들려온 처제의 한마디는 제 온몸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형부랑 신혼가전 보러 다니는데 진짜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형부만큼 우리 집에 잘한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형부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으려니까 죄책감 때문에 미치겠어. 처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어요. 전에 언니가 보여준 그 남자 있잖아. 회사 부장이라는 사람. 실제로 보니까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 그래도 깊이 빠지지는 말고 적당히 즐기다가 정리해. 우리 형부 같은 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이혼까지 생각해. 그냥 형부랑 계속 살면서 그 부장은 몰래 만나면 되잖아. 요즘 회사에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을 오피스 허스밴드라고 한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죠.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 믿고 싶어 방금 들은 말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되풀이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아내는 같은 회사의 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친동생처럼 아끼며 결혼 선물까지 마련해 주던 처제는 그 추악한 사실을 이미 알고도 제 앞에서 모르는 척 숨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앞날을 위해 어렵게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해지해 햇볕 잘 들고 깨끗한 전셋집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병원에도 직접 모시고 다니며 친부모님께 하는 것 이상으로 처가를 챙겼죠. 처제가 결혼한다고 하자 수천만 원짜리 혼수까지 기꺼이 마련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심이라고 믿었던 그 가족은 아내의 외도를 함께 감추며 저를 돈 잘 쓰는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복직한 뒤 유난히 생기가 넘치고 회사 일에 들떠 있었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회사 부장과 몰래 관계를 이어가는 재미에 빠져 있었던 것이겠죠. 절 친오빠보다 더 의지한다던 처제 역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제 앞에서는 애교를 부리고 혼수를 받아내려고 했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리던 배의 통증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가슴 속에서 끓어오른 분노와 배신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죠. 전 벽 뒤에서 나와 처제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붙잡힌 처제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 곧바로 그 전화기를 빼앗아 귀에 가져다 댔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갑자기 처제의 말이 끊기자 당황한 아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처제하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나 보네. 그런데 당신에게 회사에서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가 나면 오히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는다는 말을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놀라울 만큼 침착한 말이 나왔지만 전화기를 쥔 손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죠. 아내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는지 황급히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야. 당신이 지금 잘못 들은 거야. 내 얘기부터 들어봐. 하지만 더는 아내의 변명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린 뒤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 처제를 내려다봤어요. 처제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내가 장모님과 처제한테 어떻게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갚아? 장모님이 아프셨을 땐 내 적금까지 깨서 집을 구해드렸고 처제 결혼한다고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혼수까지 사주려고 했어. 그런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애교까지 부릴 수 있었냐고. 처제는 입술을 파르르 떨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고 살아온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처가를 위해 쏟았던 시간과 돈, 마음이 한순간에 더러운 오물 속으로 처박힌 것 같아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전 다시 처제의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당신하고 당신 식구들,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장모님도 내가 구해드린 전셋집에서 당장 나가시라고 해. 당신도 처제도 장모님도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잖아.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인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이런 짓을 벌였어? 이제 당신들한테 베풀 호의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 전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처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 형부를 불렀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그제야 흐려졌던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다고 믿었던 제 인생의 일부가 순식간에 조롱거리로 변해버린 듯 했어요. 전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탄 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처제와 함께 방문했던 가전제품 매장과 가구점에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죠. 오늘 오전에 제 카드로 결제한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을 전부 취소해 주십시오. 배송 준비가 시작됐더라도 모두 취소해 주세요. 위약금이 있다면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침대하고 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제가 이 매장 저 매장을 돌아다니며 신중하게 골랐던 고급 가전과 가구들이 전화 몇 통으로 하나씩 취소됐습니다. 결제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취소하지 못하고 그 집으로 배송됐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처제가 제게 보여줬던 다정한 웃음과 애교도 결국 제 지갑을 열기 위한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10,000원 한 장조차 쓰고 싶지 않았죠. 결제 취소 사실이 처제에게도 전달된 모양인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계속 연락이 오기에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처제는 사과부터 하는 대신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형부, 제 혼수 전부 취소하셨어요? 매장마다 갑자기 결제가 취소됐다고 전화가 와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언니가 잘못한 건데 저한테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언니한테 그 남자 빨리 정리하라고 했다고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제, 말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되지. 언니가 이혼하면 앞으로 처제가 이용할 사람이 사라질까봐 정리하라고 한 거잖아. 형부 같은 남자는 없으니 나와 계속 살면서 그 부장은 몰래 만나라고 했지. 그게 불륜을 말린 사람이 할 말이야? 처제는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계속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친언니의 외도를 알면서도 숨겨준 것은 물론이고 들키지 않게
계속 만나라고 부추긴 사람이 이제 와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꼴을 더는 들어줄 수 없었어요. 형부, 저 다음 달이면 결혼해요. 갑자기 혼수를 전부 취소하면 시댁에 뭐라고 설명해요? 빈집에서 살라는 거예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결혼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건 처제가 해결할 일이지. 내 돈으로 결제한 물건을 내가 취소하는데 왜 처제 허락을 받아야 해? 언니가 만난다는 그 잘난 부장에게 사달라고 부탁해봐. 그리고 나를 아버지보다 더 든든한 사람이라고 했지? 세상 어느 딸이 아버지 같은 사람의 등에 칼을 꽂아 이제 당신들한테 쓰는 돈은 1,000원도 아까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처제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절 불렀지만 전 전화를 끊고 번호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날부로 돈 잘 쓰는 사위와 만만한 형부 노릇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처제까지 아내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면 장모님 역시 모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붙잡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눈물까지 흘리셨지만 뒤에서는 자기 딸의 불륜을 감추며 아무 일도 없는 척 손주들을 맡아주고 계셨던 것이겠죠. 전 곧바로 제가 마련해드린 장모님의 전셋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집의 계약자는 저였고 보증금 역시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어요. 장모님 집 근처에 차를 세운 뒤 먼저 카드 사용 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사용하던 카드는 제 명의였지만 저는 그동안 사용처를 확인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일이 돈을 감시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어리석은 방심이었습니다. 전 카드 내역을 약 5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직장이나 저희 집과 전혀 관계없는 낯선 동네의 상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특정 지역에 있는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계속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 근처에 사는 모양이군. 내 카드로 다른 남자와 밥을 먹고 데이트까지 했다는 거야? 야근이 있다며 늦게 귀가했던 날마다 그 동네에서 결제가 이뤄졌고 주말 출근을 핑계댔던 날에도 같은 지역의 카페와 식당을 이용했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제와 혼수를 보러 가는 동안 자신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아내는 집 근처도 장모님 집도 아닌 바로 그 수상한 동네에서 음식을 결제했어요.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장모님에게 맡겨놓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짜와 결제 장소를 정리해 보니 아내의 외도는 적어도 5달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물론이고 장모님까지 그 사실을 알고 아내가 자유롭게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맡아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죠. 저는 그들에게 반드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보낸 뒤 아침이 밝자마자 아내가 다니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에 비상용으로 보관해 두었던 정장으로 갈아입고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맸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찾아온 남편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최대한 냉정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정장을 입은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일제히 절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회사라 외부인이 들어오자 금세 시선이 집중됐지만 전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곧바로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뒤 안으로 들어가
제 명함을 먼저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재원입니다.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대표는 제 명함을 살펴보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내 문제라니요? 저희 회사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 회사에 근무하는 이현희 씨를 아실 겁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 회사의 부장급 직원과 적어도 5달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관련된 카드 내역과 통화 내용 등 필요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이어지자 대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전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말을 계속했어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 관리자인 부장과 기혼 여직원이 불륜 관계를 맺고 근무 시간과 회사 환경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도 조직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개인적인 부부싸움 정도로 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적당히 덮으신다면 저 역시 공식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른 회사의 관리자가 직접 찾아와 사내 분류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대표는 곧바로 인사 담당자를 불러 두 사람의 근태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 일정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고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동안 두 사람이 회사 안에서도 유난히 자주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눈치챈 직원들이 있었는지 관련된 증언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의 대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아내는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회사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즉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